짠! 2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을 1편에서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종목이 옛날에 진짜 막 10,000원 밑에서 움직였다가 네. 30,000원이 넘어서 30,000당 제약이라는 그 단어가 붙였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100,000원까지 본다. 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지금 이 아이러니한, 이 이상한 인플레이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살짝만 이야기해 볼게요. 뭐 인플레 현상이 오는 건 뭐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너무나 사료주라던가 뭐 원재료 관련 시멘트주도 한번 올랐었고 수산주도 올랐고 너무 테마주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거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인플레가 오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주식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워낙 그렇게 수급이 쏠리다 보면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플레 관련된 주식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어제가 더 심했고 오늘은 네. 시장이 좋으니까 좀 분산되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이 농수산물 관련된 쪽으로도 미쳤어요.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현대제철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 전방 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철강가도 오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은데 네. 마침 송정현 대표님이 갖고 온 두 번째 기대주 유망주도 철강 섹터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닙니다. 네, 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른 좀 예상 밖의 종목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바로 말씀해 드릴까요? 바로 네.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제일제강인데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요? 제이스코 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 네. 아. 이제 회사 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철강만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지주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철강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익성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럼 사업부 안에서 지금까지는 철강 사업이 좀 그렇죠. 큰 편인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철근 사업이에요. 철근 네. 사업. 철근 사업이 거의 100%죠. 네. 철강에 관련된 산업만 사업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철강 산업이 어떻게 향후에 될 건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경기 민간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철강 산업은 거의 성장성은 없다 봐야 돼요. 오히려 공급 과잉 이제 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항상 많은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요처는 건설 그리고 자동차 조선 쪽입니다. 맞아요. 네. 이 세 분야가 거의 8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보통 철강 산업의 밸류라든지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편인데, 사실 이 세 가지 산업은 경기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1년 중에서 연도별로 좀 본다면은 이 11월부터 2월이 비수기 네. 정도고요. 겨울철이. 그렇죠. 근데 지금이 바로 왜 철강 산업을 봐야 되냐면 3월부터 6월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예요. 왜 하필 시기가요? 3월부터 6월은 보시면 특히 자동차만 딱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자동차 타고 많이 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동차만 예를 들었지만, 그리고 따뜻한 봄이잖아요. 그때 건설의 어떤 건축의 속도가 나죠. 속도라든지 뭐 횟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3월부터 6월을 보통 성수기, 그리고 7월부터 9월을 약간의 비수기로 보는 것 같고, 다시 그 10월부터는 또 성수기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좀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 시대죠. 맞아요. 네, 지금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후폭풍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철근 사업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미 많이 비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으로 잡히는 거죠. 원래 그거 재고가 없으면은 어차피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거라서 맞아요.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이스코홀딩스가 거의 연매출도 사상 최대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됐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 이유는 약간 일회성 비용들,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좀 주주 관계가 좀 복잡해요. 최대 주주도 많이 바뀌고 변경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좀 정리해야 됐다. 요렇게만 좀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재료를 잘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플레 효과도 있고 여기에 마침 철강 업계가 성수기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2022년도에 철강 업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1년도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럼 2022년도는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워낙 높아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을 또 내야 되잖아요. 22년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업황은 둔화될 거예요. 그렇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딸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럼 건설이 좀 받쳐주고 있고 자동차도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지만 수요는 많거든요. 네. 그럼 자동차도 좀 받쳐줄 것 같고 조선도 어때요? LNG 지금 완전 난리 났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럼 조선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세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수요적인 측면이 밀리지 않는다. 그럼 업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스코홀딩스의 철강 그 업황만 봤을 때는 일단은 근본적인 철강의 업황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땐 그래 이 철강 산업이 좋아 보여. 그러면은 요즘 뭐 제2의 제3의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제1의 현대제철 혹은 포스코홀딩스 이런 철강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안에서 제이스코홀딩스입니까? 네. 바로 아주 의외의 사업을 이제 하는데요. 아, 사명을 바꾸면서. 그렇죠. 네. 우리 미래의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NFT 사업을 진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철강 회사. 철강 회사가. 아,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이스코홀딩스 관련된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NFT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스위스가 특히 이제 크립토밸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P2E 게임이 아직 허가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이 크립토밸리라고 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스 쪽에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를 인수해서 그 관련된 P2E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을 그 스위스 게임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이 P2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인수함으로써 그렇죠. 거기서 네. 키우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제이스코홀딩스는 철강 회사가 아닌 게임이나 혹은 NFT 관련된 예를 들면 뭐라 해야 할까요?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죠. 그 밸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같이 받아야 되는구나. 맞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밸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철강 회사로서의 밸류가 아니라 그렇죠. 성장 섹터로서의 밸류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저평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게임 회사들 밸류 얼마 받고 있습니까? 퍼가 막 몇십 배, 그렇죠. 몇백 배 이렇잖아요. 네. 근데 제이스코홀딩스는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또 이 회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알려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뭐 게임 회사가 잘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NFT만 뭐 사업이 붙는다고 해서 회사가 막 앞으로 너무 잘 될 것 같고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보셨잖아요. 위메이드 주가 무너지는 거. 네, 봤죠. 네. 그러니까 게임이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되고 거기에서 참여자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활동을 하고 수요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게임 회사도 이익이 나고 참여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진짜로 P2E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남아 있는데 근데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역에는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 NFT라는 게 정말 이 제1제강을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과연 그 스위스 게임 회사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그들이 만든 게임이 흥행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들이 만든 코인 NFT가 많이 사용될 것이냐, 그게
약간 이 회사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제가 리스크는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판단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제이스코 홀딩스가 게임 회사를 자기들이 직접 차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스위스에서 잘 활동하던 회사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스위스 게임 회사의 고객도 있을 것이고 네. 그 관련해서 또 P2E가 대세이기 때문에 또 P2E도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신사업으로 진출해서도 스위스 게임 회사가 이익이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가 달라질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매우 저평가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송도현 대표님은 슬기로운 투자일기에 여러 번 모셔봤는데 ST팜부터 시작해서 뭐 라파스 이야기 네.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삼선당 제약, 네. 거의 제약바이오의 길만 걸어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다른 길로 네. 발을 걸쳐봤고요. 또 여기서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라파스 리뷰. 네. 라파스가 이제 사실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정말 요즘에 보시면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기술력만 봤을 땐 정말 이 활용할 곳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단점은 너무 주목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중장기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라파스는 그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산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2026년까지 특허 보호가 돼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요. 현재로서 약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미국의 이 여드름 치료 관련된 일반 의약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바이오 모멘텀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매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화장품 쪽을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화장품들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존슨앤존슨하고 그때 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존슨앤존슨하고 지금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주요한 향후에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5월에는 이 홈쇼핑의 채널에 진출해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됩니다. 그럼 또 대량 판매가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판매량적인 측면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상상이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2022년은 매출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측면도 흑자 전환, 영업이익 흑자 전환 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의 어떤 매출액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라파스도 실적이 나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라파스를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이크로니들이 정확히 뭐야 와닿지가 않았는데, 요즘 보면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드름 패치라던가 여기 뭐 기미, 주름, 콜라겐 패치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마이크로니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기술력이 좀 더 나아가서 약을 그렇죠. 패치에 적용할 수 있다면 라파스에게도 분명히 추가적인 그렇죠. 이제 밸류업은 바이오 의약품에 달려있죠.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 치료자, 이런 만성질환 쪽, 이런 질환 쪽에 마이크로니들이 굉장히 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먹는 것보다 붙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아프지만 않다면요. 네. 먹는 것도 저는 좀 별로일 것 같고, 그냥 붙이면 다 알아서 약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저는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만성 질환이 너무 많으니까 뭐 비만 치료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이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매일같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혹은 약을 먹어야 되는 만성 질환에 모두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점? 파이프라인 되게 많아요. 뭐 도메페질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요. 보령제약하고 함께.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인도 세럼과의 그런 프로젝트,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인데, 네. 인도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면서 사실 업무가 약간 지연됐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아마비 패치라든지 비형 간염 패치, 이쪽도 다 만성질환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니들이 제대로만 작동하면은 진짜 충분히 그 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가능성이 될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지 두고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망주에서만 멈추게 될 것인지 네. 진짜로 성장해가지고 그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가 될지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송병환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새로운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또 나중에 저희가 중간 점검 리뷰 같은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